안녕하십니까. 통상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월간 통상 편집장을 맡고 있는 오광진입니다. 언론사 생활 한 33년 했고요. 두 차례 베이징 특파원 그리고 두 차례 국제부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조선비즈가 발간하는 이코노미 조선 경제주간지인데요. 거기서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에셋증권 반포역 WM 지점장 장의성입니다. 저는 증권사 PB로만 17년째 일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 7일 만에 끝내는 해외 주식 투자라는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글로벌 동향과 기업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경제 유튜브에 지금도 여러 군데 출연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또 MC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편집님. 예,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에게 좋은 정보와 재미있는 통상 이야기 앞으로 잘 전달드리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통상이라는 게요, 세상의 무역과 투자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글로벌 동향을 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소개할 분이 한 분이 더 계신데요. 저에게 앞으로 글로벌 통상 관련 외신을 소개해 주실 김지아 기자님입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TV조선에서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는 김지아 기자입니다. 지금 기자 생활한 지는 한 12년 차 정도 됐고요. 지금 방송 출연은 좀 많이 해봐도 유튜브는 사실 좀 생소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취재하고 공부해서 여러분께 좀 유익한 정보 많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은 현직 기자가 직접 해외의 그 경제, 통상 관련 뉴스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외신 브리핑을 통해서 흥미로운 내용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네, 먼저 최근 AI 산업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죠. 지금 이 분야에 사활을 거는 빅테크 기업들의 소식들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AI 반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반도체. 지금 저는 이제 증권회사 있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굉장히 핫하죠. 그런 요즘. 섹터가 지금 AI 반도체. 그래서 반도체 중에서도 AI가 묻어 있어야만 지금 시세가 좋거든요. 오늘 굉장히 기대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대만 증시, 일본 증시 다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대부분 또 반도체 랠리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는 또 AI 반도체고요. 네.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은데 최근에 미국의 최대 반도체 업체 있잖아요. 인텔이 무슨 행사를 하나 했는데 거기서 삼성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인텔에 대해서 조금 배경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인텔은 2021년에 반도체 위탁 생산 이 파운드리 사업에 다시 진출을 한다고 밝혔거든요. 하지만 이 현재 인텔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 안팎입니다. 이 때문에 좀 의미 있는 고객사를 과연 확보할까 이것도 좀 미지수였거든요. 자료 화면을 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트랜스포스가 작년 3분기 기준 글로벌 파운드리 10개사 실적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 10개사가 지금 세계 시장의 95%를 거의 다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인텔은 저기서 10위권 안에도 못 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21일 이 말씀하신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다이렉트 커넥트 행사에서 2030년까지 세계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가 되겠다고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 삼성이 세계 2위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성을 제친다는 얘기인데 그 예전에 말이에요. 제 기억에는 2019년인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2030년까지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가 되겠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을 또 제치겠다. 인텔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이 1위고 인텔이 2위고 TSMC가 3위로 가는 겁니까? 지켜봐야겠죠. 어떻게 네. 될지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대만 TSMC가 시장 점유율이 57.9%고 그 다음으로 바로 삼성전자가 12.4%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2위인 지금 삼성전자를 제치겠다 이런 선언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만요. 이번 행사가 인텔이 열었던 이 첫 파운드리 관련 현장 행사인데
여기서 꽤 구체적인 청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올해 말까지는 1.8 나노미터 반도체 양산에 나서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고 여기서 또 꿈의 기술로 불리는 1.4 나노까지 2027년에 상용화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사실은 인텔이 조금 더 장기적인 로드맵을 그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 사실 삼성이나 TSMC 같은 경우도 1.4 나노는 지금 계획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이번에 언급한 2027년 이게 또 삼성전자의 목표 시점과 또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기술적인 부분을 잠깐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나노 단위의 이 반도체 회로는 선폭이 좀 좁을수록 소비 전력이 좋고 또 처리 속도도 빨라지고 그래서 성능이 좀 더 우수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까지 5나노 이하의 파운드리 양산은 TSMC랑 삼성전자만 가능했고 이 두 회사도 2나노급 공정은 지금 내년에 첫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텔이 이번에 말한 대로 연말까지 1.8 나노 이거 칩 양산에 성공을 한다면 인텔이 지금 삼성전자와 대만 TSMC 계획을 실제로 앞서게 되는 거고요. 사실 삼성 입장에선 지금 뭐 TSMC를 쫓아가기도 좀 버거운데 인텔이 좀 구체적인 또 계획을 내세우고 또 이렇게 나서니까 삼성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좀 부담이 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인텔이 로드맵 안 지키기로 유명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네. 이게 또 7나노의 저주라고 7나노에서 막혀서 그 밑으로 못 내려온 회사였는데 갑자기 1.8 나노를 한다. 가능할까요? 일단 시간은 걸리더라도 아마 10%까지는 시장 점유율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인텔이 자기네 이제 자사의 칩을 삼성전자나 지금 TSMC와 같은 좀 외부 파운드리에 주던 거를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하게 되면 그게 물량이 또 상당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뤄지면은 10%까지는 갈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 참. 사실 인텔은 저 뭐라고 그럴까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였잖아요.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옛날에 뭐 우주인들 감금시켜 놓고 반도체를 네. 만든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죠. 네. 그래서 인텔이 지금 CEO가 지금 팻 갤싱어인가요? 네. 이분이 옛날에 이제 인텔의 황금기 때 제가 맞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CTO, 그러니까 최고 기술 책임자를 했던 분이고 이분이 한 3년 전에 CEO로 취임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인텔로 돌아왔을 때 외친 게 인텔의 부활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인텔의 부활이 이제 개별 기업의 부활이기보다는 지금 보니까 모든 저 미국 정부도 그렇고 미국의 이제 업계도 같이 이렇게 힘을 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행사를 보니까 뭐 미국 상무장관도 나왔다 그러고 꽤 많이들 모든 사람들이 출동했다 그러는데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팻 갤싱어의 CEO가 여기서 또 한 언급이 있는데 무어의 법칙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팻 갤싱어 CEO가 인텔이 결국 모든 종류의 AI 반도체를 제조하고야 말 것이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좀 굉장한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리더십의 좀 상징이거든요. 무어라는 인물이. 근데 무어의 법칙을 언급했다는 게 기술적인 좀 돌파의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의 영광을 좀 되찾겠다 이런 뜻으로도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날 행사에 굉장히 많은 중요한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인텔 CEO를 비롯해서 이 사티아 나델라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도 오셨고 샘 올트먼 오픈 AI CEO도 있었고 이런 잠재 고객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이랑 지나 러몬드 미국 상무부 장관 등 좀 정부 관계자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러몬드와 좀 나델라는 영상으로 메시지를 전하긴 했는데 올트먼 CEO랑 갤싱어 CEO는 현장에서 또 대담까지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 그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 온 거는 반칙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죠? 그 기업의 컨퍼런스에 상무장관 왜냐하면 또 보조금을 주는 부서잖아요. 한 560억 달러 정도 보조금 중에 뭐 인텔에 이미 100억 달러를 선배정하고 나머지 기업들 줄 세워서 뭐 반이나 받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시 그 미국 기업의 좀 특혜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이게 파운드리가 이게 삼성전자의 숙제도 결국 고객사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미 고객사로 수주를 그렇죠. 줘버렸어요. 이 그렇죠? 자리에서 예, 발표를 했죠. 야, 뭐 그렇다면 뭐 보조금 주고 고객사 뭐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날 자리에서 러몬드 상무장관의 발언들을 좀 하나씩 보면요. 네. 러몬드 장관이 인텔은 반도체 업계의 챔피언이다. 사실 정부 관계자가 이런 말까지 한 거고 좀 치켜 세우면서 더 많은 반도체가 지금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실리콘이 반도체를 의미하면서 반도체를 실리콘밸리로 되돌려 놓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눈에 띈 게 겔싱어 인텔 CEO가 지금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이 시설 구축을 얘기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칩스법 이 툴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올 수도 있겠냐? 이 상무장관한테 직접 여쭤봤거든요. 여기서 이 질문에 러몬드 장관이 미국의 반도체 제조를 뿌리내리기에 하기 위해서는 당연하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 정부와 진짜 기업이 함께 나서가지고 아예 칩워를 벌이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결국에는 그 반도체가 안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이게 어쨌든 지금의 한 말씀하신 56%의 점유율로 TSMC가 만들고 있는데 그게 대만이니까 뭐 지정학적 위험이 생겼을 때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은 무조건 자국 땅에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외신 보도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 저게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거든요. 수십억 달러가 지금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위해 칩 제조업체에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 기사 제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에 15억 달러 보조금을 약속을 했는데 여전히 지금 국내 반도체 제조 활성화를 위한 허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좀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 기업이랑 정부가 함께 나서서 AI 칩 개발부터 설계, 또 대만과 한국에 빼앗긴 반도체 제조 생산 주도권까지 지금 다 가져와서 미국 반도체 생태계를 아예 좀 새로운 판을 짜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 요즘 이슈되는 게 근데 사실 미국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저 지원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 반도체가 이제 안보 이슈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있는 주요국 정부들도 지금 다 보조금을 경쟁적으로 내놔가지고 사실 네. 미국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뭐 대만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네. 일본이 최근에 아주 대대적으로 반도체 그렇죠. 그 보조금을 많이 내놓고 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러한 것들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AI 같아요. 어쨌든 네. 지금 방금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행사장에도 샘 울트먼 네. 그 요즘 이슈되고 있는 가장 GPT 핫한 만든 분이죠. 예. 올트만 CEO 발언이 예. 주목이 또 됐습니다. 나와가지고 두 명이 나와서 서로 대담을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싱어하고 그러니까 아주 친근감도 보이고 우리가 모든 거 다 만들어줄 테니까 와서 사라. 아니 와서 이제 다 주문해라 그랬더니 오케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올트먼 CEO가 이번 행사에서 인간이 생성한 콘텐츠보다 지금 AI가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 세상으로 이미 나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세상에는 AI 컴퓨팅을 위한 칩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런 언급까지 했습니다. 인텔 행사에서 이 말을 했다는 게 사실 주목할 만하죠. 이게 또 샘 올트먼 하면 최근에 오픈 AI에서 또 새로운 우리를 놀래키는 걸 내놨잖아요. 소라라고. 이게 텍스트 투 비디오. 그냥 글로 쓰면은 1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퀄리티가 너무너무 놀랍단 말이에요. 그쵸? 이게 정말 AI의 발전이 얼마나 빠른지. 맞아요. 그러려면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뭐 그런 것들을 그래서 5조에서 7조 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지금 오픈 AI 얘기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번에 CES를 갔다 오면서 좀 엔비디아의 지금 리차드 캐리스 부사장과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네. 이분이 실제로 음원이랑 뭐 영화 뭐 이쪽 엔터를 다 좀 관리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 말씀으로는 올해 이제 최초로 생성형 AI가 만든 장편 영화도 나올 것이다 얘기도 하시고 또 영화 각본이랑 편집 그리고 뭐 영화 배우의 어렸을 때 모습 뭐 이런 늙었을 때 모습 나이가 좀 들었을 때 모습 이런 것까지 다 AI로 이제 하고 굳이 또 어린 배역을 이렇게 찾아 안 나선다고 뭐 이런 좀 영화 업계까지 다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업계 곳곳에서 이런 움직임이 너무 빨리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뭐 올트먼 외신에서는 최근 뭐 올트먼 CEO가 AI 칩 개발 또 제조 반도체 회사 설립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조 달러 규모 이것도 투자 유치를 했어 또
그 투자 유치 목표를 네. 중동이나 이런 투자자들의 좀 접촉 중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 지금 오픈 AI도 엔비디아의 이런 움직임에 또 맞서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면서 뭐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게 아닌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왔었죠. 지금 1월에는 대만 TSMC, 또 한국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경영진 등과 또 회동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약간 이게 반도체도 합종 연행이 되고 있어서 보면 지금 최대 강자는 엔비디아잖아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제조를 맡고 있는 데가 TSMC 그리고 거기에 HBM 붙이는 게 SK 하이닉스. 약간 삼각 동맹으로 가다 보니까 오픈 AI는 이제 인텔과 좀 붙으려는 게 있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서로를 견제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혹시 두 분 엔비디아 주 갖고 계신가요? 갖고 계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갖고 저는 계신가요? 이제 자산 관리자잖아요. 그래서 네, 네. 제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드리는 고객들 포트에는 일단 엔비디아가 필수 종목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근데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언제 넣으셨어요? 그걸? 저는 뭐 오래된 분들은 정말 몇 년 전부터 갖고 있기도 어. 했었고 작년에도 좀 많이 편입을 해드리고 해서 사실 저에게는 굉장히 효자 같은 훌륭한 기업이고 PBC입니다. 예, 뭐 젠슨왕 우리 네. 황 사장님이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아, 제가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먼저 저희가 엔비디아 주가를 좀 같이 보면요. 1년 전보다 지금 무려 3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3배. 야, 진짜 많이 그러니까 올랐네요. 이게 저도 매일 보면서도 놀라요. 이게 왜냐면 대형주가 아니, 그죠? 이렇게 2조 달러 시총이 지금 2조 달러 넘었다고 그러는데 야, 우리나라 코스피 한국 GDP 아시죠? 우리나라 GDP 규모가 네. 2조가 안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 규모보다 더 많은 그 기업 가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이게 47%나 오른 거거든요. 야. 최근에는 사실 좀 일시적이긴 했지만 아마존하고 구글의 좀 모회사죠. 알파벳의 시총을 웃돌기까지 했었고요. 이 덕분에 또 엔비디아와 협업 관계에 있는 SK 하이닉스, 또 TSMC도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작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5% 늘어나서 221억 달러고 영업이익은 136억 1,500만 달러로 983%나 급증을 했습니다. 2023년 전체로는 또 매출이 125% 증가한 609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게요. 주가 오르는 것보다요. 실적이 더 빨리 올라와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PER 이거는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더 떨어져요.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한 60%, 순이익률이 한 50% 나오는데 이게 제조 기업이잖아요. 어쨌든 네. 물론 본인들이 만드는 건 아니지만 네, 설계 업체죠. 물건을 네. 파는 거잖아요. 어쨌든 위탁 생산을 해서 물건을 파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60%가 나온다. 이거는 정말 사기 캐릭터와 가까운 그런 회사인 거죠. 네,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실적이 더 뛰어나게 나타나니까. 네, 뭐 PER로 한 30배 초반 정도기 때문에요. 그보다 비싼 기업들이 훨씬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사실 예전에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도와준 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TSMC 대만 업체죠. 그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 네. 그리고 젠슨 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창업자, 네. 지금 CEO. 그분도 대만계 미국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 그분도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만계 미국인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두 분의 인연이 새삼 주목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참고로 AMD의 리사수 대표도 아, 대만계 네네. 미국인이시고 참 재밌습니다. 대만계 미국인 기업들의 IT 그 기업의 그런 성장세 이건 되게 무서운 거죠. 지금 엔비디아를 조금 먼저 좀 창업 스토리를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1993년입니다. 이때 대만계 젠슨 황이 동료들이랑 함께 공동 창업을 했었고요. 그동안은 사실 게임용 이 PC에 들어가는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 오다가 반도체 시장에선 좀 비주류에 속했었습니다. 그러다 젠슨 황이 주목했던 게 이 PC 기술이 발전을 할수록 3D 그래픽을 좀 빠르게 처리하는 반도체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후에 엔비디아가 좀 수십 년간 게임용 그래픽 이 처리 장치 GPU 틈새 시장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가 AI 붐이 터진 겁니다. 이 AI 붐이 시작이 되면 급속도로 시작이 되면서 챗 GPT 등 이 생성형 AI 개발에 GPU가 활용이 되기 시작을 했고 여기서 위상이 급격히 좀 올라간 게 있고요.
고품질 3D 그래픽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컴퓨팅 성능 그리고 속도를 크게 끌어올린 GPU가 AI를 학습시키는 데 쓰이게 되면서 새로운 전성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AI 서비스부터 지금 각국 정부가 뭐 주도하는 슈퍼컴퓨터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구축 이런 것도 다 AI 엔비디아 반도체가 필수품으로 꼽히면서 실적이 최고치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성장 배경, 이 뒤에는 대만 TSMC가 있습니다. 주문 물량이 굉장히 좀 작았었는데 위탁 생산을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해줄 만큼 좀 신뢰 관계를 그때부터 구축을 했던 만큼 지금 이런 좀 타이트한 관계가 이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11월에 대만 언론에 나온 저 언론 보도도 있는데요. 모리스 창 창업자가 상을 받는 모리스 창 창업자가 상을 받는 저 행사인데 여기서 젠슨 황이 또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말이 젠슨 황이 한 말이 TSMC가 없었다면 오늘의 엔비디아도 없었을 것이다. 저 제목처럼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올해 초에도 젠슨 황이 대만을 찾아서 TSMC 또 창업자 부부와 만났다. 이런 보도들도 꽤 나왔었습니다. 야, 이게 사실 지금도 엔비디아는 TSMC 좀 특혜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이게 이제 TSMC 코어스라고 하는 이제 어드밴스드 패키징, 고급 패키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공급이 딸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줄 서 있습니다. 다른 데도 AI 반도체 만들려고. 그런데 이 애플이랑 빠지는 거 빼고는 대부분 엔비디아에만 할당하고 있어서 다른 기업들은 AI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도 지금 만들 수가 없는 TSMC가 안 만들어준 그런 상황이라 지금도 굉장히 끈끈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TSMC를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네, 그래서 네. 아니면은 사실 또 저희 삼성전자가 또 파운드리 그렇죠. iCube라고 하는 어드밴스 패키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그 엔비디아의 일부 물량이 이제 2분기부터는 인텔에서도 또 어드밴스 패키징이 한 5,000장 정도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은 하여간 AI 반도체 얘기를 할 때 그 파운드리 업체, 그 반도체를 실제 생산해 줄 수 있는 업체 이거를 많이 확보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일본이 TSMC에 이렇게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일본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공장을 짓는 이 업체에다가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TSMC가 대표적인 좀 수혜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슈 제1공장이 2월 24일에 얼마 전이죠. 준공식을 가졌는데 이 공장 건설 비용의 40% 수준인 4,760억 엔을 일본 정부가 보조를 하기로 했고요. 올해 4분기부터는 이 12에서 28나노 반도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TSMC가 2월 7일 바로 옆에 이 공장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규슈 제2공장에는 또 7,300억 엔을 또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규슈 제2공장은 올해 말에 착공해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일본 대기업들이 설립했던 이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 홋카이도 공장에도 3,300억 엔의 보조금을 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를 지금 정부가 다 투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이게 N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려면 공 하나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거의 4조, 7조, 또 뭐 3조 원을 이렇게 지금 하는 건데 건설 비용의 40%라. 어떻게 보면 미국도 원팀이고 일본 정부와 또 일본 그런 것도 반도체 기업들도 또 원팀이라고 또 볼 수 있겠죠. 정부가 이제 완전히 돈으로 밀어주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일본이 하는 거죠? 네, 사실 1980년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한국과 대만에 빼앗긴 이 반도체 생산 강국의 타이틀 이걸 다시 뺏어오겠다 이런 좀 부활의 몸짓이다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일본도 부활을 하겠다. 네. 인텔은 미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고 TSMC는 엔비디아랑 공고하고 물론 더 공고한 또 애플이라고 하는 주요 고객사를 꽉 잡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또 파운드리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가 위기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이게 2030년 1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정부까지 나서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좀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는 지금 추격해 오고 있는 인텔을 또 따돌리고 TSMC까지 따라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 인텔이 또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또 든든한 우군까지 가지고 있고 또 대형 AI 반도체 고객사를 인텔처럼 또 비슷한 그런 고객사를 또 얻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마침 또 저희 마크 저커버그 이 메타 CEO가 10년 만에 방한을 해서 지난 28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좀 만남을 가졌었죠. 메타도 어떻게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처럼 자체 AI 반도체를 제작을 해서 좀 그 제작을 해줄 파운드리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이 그룹에 대항하는 또 삼성, 메타의 동맹이 실제로 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참 되게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 게 네. 지금 TSMC가 다 못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메타 같은 기업이 다른 파트너를 찾는데 이럴 때 저희 삼성전자가 정말 잘해서 이 빈틈을 좋은 그쵸? 파트너십을 TSMC가 다 못 만들어 줄 때 네. 빨리 이런 고객사 잡았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업 삼성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정부도 나름 이 AI 반도체 경쟁에서 열심히 나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얼마 전에 이제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도 발표했잖아요. 그런 것도 일환인 것 같고 나름 잘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본 정부 네. 못지않게 저희 정부 잘 하시고 네.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지금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합종 연획 그 옛날 그 춘추 전국 시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서 볼 수 있었던 정말 적이 갑자기 동지가 될 수도 있고 맞습니다. 동지가 또 때로는 적이 될 수 있고 완전 합종 연행의 시대인데요. 메타가 이제 삼성하고 붙는 건지 인텔이 과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는 건지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럼 삼성하고 안 할 건지 그것도 사실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확실한 건 어떻게 보면 1990년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이긴 한데 그때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한 37% 정도를 미국이 다 차지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그게 거의 한 10%대로 떨어졌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거의 같은 해 비슷한 시기에 전 세계 반도체 회사의 매출 순위를 보면 한 6개 업체 정도가 일본 기업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찾아오겠다? 미국하고 일본이 지금 그 자리를 메웠던 우리 한국이라든가 대만 기업 입장에서는 되게 아주 큰 도전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랑 반도체 기업들이 아예 원팀으로 뭐 패권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물론 지금 공동 대응을 잘 하고 있지만 좀 더 서둘러서 뭐 수조원을 지원하는 경쟁국들과의 좀 지원 격차도 좀 줄여야 될 것 같고 기술력을 또 어느 순간 사실 따라잡힐 수 있잖아요. 이 1.4나노, 1.8나노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만큼 또 정부와 기업들의 예산 또 인력 지원 논의 뭐 이런 것도 좀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촬영 어떠셨나요? 네, 저는 네. 너무 훌륭한 메인 MC와 그래요? 너무 훌륭한 패널 덕분에 네.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또 네. 좋은 내용 준비해 주셔서 네. 정말 많은 공부도 됐고요. 네, 마침 또 AI 반도체 가장 핫할 때 저희가 또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이 긴장했는데 저도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알려드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생애 거의 처음이라 무지하게 긴장했는데 덕분에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혹시 아직까지 통상TV 좋아요와 구독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